우리가 아시안컵 16강에 1위로 올라가는 것이 낫다, 아니다, 2위로 올라가는 것이 낫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우리는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의 순위표를 보면요, 요르단과 한국이 승점 4점으로 동률이고요. 그리고 승자승 원칙에서도 무승부였기 때문에 서로 동률인 상황이에요. 다만 요르단이 득실차에서 플러스 4, 우리가 플러스 2기 때문에 요르단이 앞서 있고, 다득점에서도 요르단이 6골, 우리는 5골로 요르단이 앞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라운드 한국과 말레이시아, 요르단과 바레인, 이 두 경기가 아주 중요한데 일단 요르단과 바레인 요 경기에서 요르단이 패배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이 바레인에게 패배한다면 우리는 말레이시아에게 승리만 해도 조별리그 1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요르단 자체가 굉장히 기복이 심한 팀이에요. 최근 전적만 봐도 우리와 2대2 비겼던 경기도 있고요. 말레이시아에게 4대0으로 승리했던 경기도 있는데, 반면에 아시안컵을 시작하기 전에는 일본에게 6대1로 패배를 했고요. 그런데 또 그 전 경기는 카타르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전 경기에는 레바논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패배한 경기도 있고요. 타지키스탄과 무승부를 했던 경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르단과 바레인은 전력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슷한 팀이고요. 다만 여기서 약간의 차이는 요르단의 공격진에는 알타마리가 있다, 바레인의 공격진에는 알타마리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 요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두 팀이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이 바레인에게 패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두 팀이 무승부가 나온다면 우리가 말레이시아에게 비기거나 아니면 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리그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르단과 바레인의 경기에서 요르단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이길 때 다득점으로 이기면, 그러니까 이 플러스 4와 플러스 2 득실차를 극복을 한다면 조별리그 1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가 16강 진출에 실패를 한 상황이라서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우리와 전력 차이가 좀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대량 득점에 또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너먼트를 보면 현재 올라가 있는 팀들이 뭐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호주, 이란, 시리아, 이라크 등등등 있는데, 리그 1위로 올라간다면 D조의 2위와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뭐 D조의 2위가 당연하게도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와 상황이 좀 다른 게 절대 리그 1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라크와의 상대 전적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라크가 만약에 베트남에게 진다고 해도 일본이 인도네시아에게 이겼을 때 절대 이라크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최대 2위가 확보된 상태고, 정말 일본이 인도네시아에게 패배를 하지 않는 이상 조별리그 2위가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 우리도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16강에서 만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2위로 떨어진다면 F조의 1위와 E조의 2위가 만나기 때문에 F조의 1위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력한데 사우디아라비아랑 만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말레이시아에게 패배를 해서 3위로 떨어진다면 이라크와 만나거나 아니면 카타르와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경기 아주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요르단과 비겼지만 3위로 떨어져서 이라크나 카타르를 만난다, 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2위로 떨어져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느냐, 1위로 올라가서 일본을 만나느냐,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을 만나는 것이 나은 것이냐,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는 것이 나은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16강에서 일본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얘기가 아마 많이 나올 건데, 일단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이 보여주는 약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대표팀에서 조규성 선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일본의 약점이 기본적으로는 피지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의 경기들을 보면요, 이라크전에 이라크의 최전방 공격수가 후세인이라는 키가 큰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라크가 정말 단순하게 수비를 하다가 앞쪽에 있는 후세인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줍니다. 달려드는 수비수가 이타쿠라코,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와 다니구치가 있었어요. 이 두 센터백이 아무리 후세인에게 붙어봐도 후세인의 힘에 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계속 이타쿠라코가 후세인과 부딪히면서 후세인과의 몸싸움을 펼치는데, 여기서 후세인과의 몸싸움이 안 되니까 잡아 끌고 밀고 계속 방해하는 장면이에요.
완벽하게 이 이타쿠라코의 몸싸움을 버텨내고 계속 볼을 가지고 있다가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이타쿠라코가 여기서 힘에서 밀려서 후세인에게 약간의 공간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후세인이 편안하게 볼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선수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고요. 올라오는 공간으로 후세인이 패스를 보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만 봐도 일본이 얼마나 수비 라인의 피지컬이 부족해서 피지컬이 좋은 공격수를 만났을 때 고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베트남도 공격 패턴이 엄청 다양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전방으로 뻥 차줬을 때 여기서 제공권 싸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수가 이타쿠라코와 몸싸움을 하면서 심지어 지금은 2명의 수비수와 붙고 있는데 여기서 베트남 공격수의 머리에 맞춰서 볼을 떨어뜨려줘요. 그 다음에 뛰어가는 이 딘박이라는 선수가 이 세컨볼을 가져가면서 베트남이 공격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라크전과 베트남전만 봐도 일본은 여전히 본인들의 이 피지컬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는 토미야스가 돌아오긴 하지만 토미야스도 사실은 유럽 무대에서 피지컬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가 아니라 풀백으로 뛰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본과 만났을 때는 조규성 내지는 오현규 이렇게 우리의 피지컬이 좋은 9번 공격수가 최전방에서 일본의 수비수들과 싸워주는 게 아주 효과적인 패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과 만났을 때는 조규성과 손흥민 이 투톱을 가동하면서 조규성 쪽으로 그냥 한 번에 붙여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요르단전 때 안 됐던 플레이 중에 하나가 조규성에게 패스를 보내주면 조규성이 살짝 내려오면서 약간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버티는 동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는 조규성의 앞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조규성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패턴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토미야스나 이타쿠라코보다 조규성 선수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의 피지컬이나 제공권을 이러한 패턴으로는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가 살짝 내려오거나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받을 수가 있게 앞쪽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말고 조규성의 아래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조규성이 이타쿠라코, 토미야스 어떤 선수와 붙어주든 몸싸움에서는 안 밀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뜨려주는 순간 우리가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 순간적으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세컨볼을 받아주는 이러한 형태가 가장 효과적인 공격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 경기들을 보면 조규성 선수가 머리에 볼을 맞춰도 주변에 세컨볼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그대로 세컨볼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규성 선수에게 한 번에 볼을 붙여줬을 때는 조규성 선수가 직접 머리에 맞추지 않더라도 상대의 수비수의 머리에 맞더라도 세컨볼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키가 큰 선수가 있는 팀의 장점이기도 한데 공격수가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해주면서 제공권 싸움에서 지더라도 세컨볼이 나오거든요. 이 세컨볼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을 보면 이 세컨볼 싸움에서 매우 약하기 때문에 세컨볼 싸움에 대한 고민을 일본을 만날 때는 충분히 하고 나와야 승산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황희찬 선수가 조만간 복귀를 하잖아요. 이 황희찬 선수 쪽에서 스가와라와 이제 1대1로 붙는 장면이 나올 텐데 여기서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이번 아시안컵을 보면 이 스가와라가 현재 알크마르에서 뛰고 있거든요. 심지어 알크마르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아시안컵 때는 베트남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이라크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이 스가와라가 있는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수비력이 매우 약합니다. 일본이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 거의 모든 장면이 이 스가와라 쪽에서 나왔어요. 이제 이 장면도 보시면 이라크가 두 번째 골을 넣는 장면인데 스가와라가 어설프게 올라오다가 본인의 뒷공간이 열리게 되고 이라크의 풀백이 이 공간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스가와라의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풀백이 올라갈 때 이 움직임을 따라가질 못하고 있고요. 여기서 완벽하게 측면이 열린 다음에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그리고 이 안쪽에서 후세인의 득점이 나왔죠. 이 장면도 있었고 베트남전에서도 스가와라가 뛰어가고 베트남에서 가장 이 경기 잘했던 딘박이란 선수가 스피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피드 경쟁에서 스가와라가 완벽하게 패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딘박이 볼을 가져갈 때 1대1 찬스가 나오니까 여기서 스가와라가
무리하게 백태클을 해요. 여기서 프리킥이 나왔고 이 프리킥 상황에서 일본이 또 실점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저 공간에서 이 스가와라의 움직임을 최근 모습들을 봤을 때 황희찬 선수가 충분히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나 클린스만 감독의 패턴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서 이강인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한쪽 측면으로 우리가 수비를 쏠리게 만들고 수비가 쏠렸을 때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이러한 형태잖아요. 그러면 황희찬과 스가와라의 1대1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이 1대1 싸움에서 그동안 봤던 걸 생각을 해보면 황희찬 선수의 돌파가 성공을 해서 우리가 이 공간에서 득점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거리 슈팅이나 크로스도 많이 올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스즈키 골키퍼가 아주 부진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의 피지컬, 스가와라의 부족한 수비력, 스즈키 골키퍼의 불안한 미스들, 수비 라인 쪽에 일단 미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전도 그렇고 이라크전도 그렇고 이 스즈키 골키퍼의 실수 때문에 실점을 계속해요. 특히나 공중볼 상황에서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라크전에서도 첫 번째 골 장면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스즈키 골키퍼가 여기서 볼을 이상하게 쳐냈죠. 쳐냈는데 이 수많은 일본 선수들을 놔두고 쳐낸 볼이 애초에 이 볼을 쳐내는 동작 자체가 좋지 않았고 동작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볼을 쳐내는 방향 자체도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세인이 여기서 편안하게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었잖아요. 이런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일본을 만났을 때는 계속 시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일본의 강점은 기본적으로 좌우 측면에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왼쪽에 미나미노가 나올 때가 있는데 미나미노 대신 미토마가 나올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러면 좌우 측면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측면에서 뭔가 공간을 만드는 이런 장면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기재 선수가 수비가 워낙에 부족한 선수다 보니까 이토주냐 같은 선수를 만났을 때 이토주냐의 스피드나 민첩성을 못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만났을 때는 서령우 선수를 왼쪽에 두고 김태환 선수를 오른쪽에 두는 혹은 이제 왼쪽 라인에 김진수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뛰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공격을 하다가 끊겼을 때죠. 우리의 미드필더 라인이 워낙에 좀 헐거운 상태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가 요르단전도 그렇고 바레인전도 그렇고 사실은 아시안컵 전에도 그랬고 미드필더 라인의 공백이 좀 심하다. 간격이 멀어진다. 중원 라인의 경쟁력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미드필더 라인이고 그리고 이런 팀을 상대로 일본이 잘할 때가 많아요. 이제 어떨 때 잘하냐면 독일이나 스페인 이런 팀들을 상대할 때 일본이 본인들이 주도하는 경기가 아니라 약간 내려섰다가 본인들이 수비를 성공한 다음에 역습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 역습으로 나갈 때 미드필더 라인을 거치면서 체계적으로 정말 좋은 패턴을 통해서 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도 본인들이 경기를 주도하는 경기보다는 살짝 역습을 했을 때 더 좋은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스페인, 독일 이런 팀들과 할 때는 더 호평을 받았고 베트남이라던가 이라크, 월드컵에서도 코스타리카 본인들보다 약팀을 상대로 본인들이 공격을 주도했을 때는 오히려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만났을 때도 일본이 경기를 주도하려고 하지 않고 살짝 물러나서 경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역습을 저지하는 능력이 계속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원 라인에서의 부족함은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매우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6강에서 일본을 만난다면 매우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임은 확실해요. 물론 워낙에 두 팀이 라이벌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전술적으로도 서로의 약점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일본은 수비 라인에서의 피지컬과 골키퍼의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앞쪽에 조규성이나 오현규 같은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일본의 부족한 피지컬을 괴롭혀줄 수 있는 팀이고요. 반면에 우리는 중원 라인에서의 간격이 멀어진다. 중원 싸움이 부족하다. 라는 단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중원 라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서로의 약점도 명확하고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는 본인들의 강점도 있는 상태거든요. 이번 아시안컵에서 가장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많이 된다.